국제유가가 3월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가 반등 배경과 상승세가 계속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그리고 정유주와 석유화학 중 체크해야 할 이슈도 함께 공개한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장수만의 상승세는 좀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정유주들의 흐름이 최근 계속 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7% 넘는 상승을 S-오일도 GS와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유가가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인지 백신 개발에 우리는 정유주들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정용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유가가 이제 오르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은 다시 한번 뭐 세계 경기라든가 물동량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 분석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배경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유가가 오른 데는 지난 4월에 유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점차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수요 진작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요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그 공급은 사실은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을 감산 합의를 갖다가 상당히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밸런스로서 사실은 유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대비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네. 사실은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특히 백신 개발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으로써 그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반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고려할 부분은 뭐냐면 유가는 사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2개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선물이나 현물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추세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유가 급등을 유발한 것은 백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펙의 그 감산 내용. 네네. 뭐 감산을 한다 아니면 엎어질 수 있다. 사실 맨날 유가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는 뉴스거든요. 네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오펙은 플러스. 전통적으로 굉장히 네. 이질적인 국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맞아요. 경제 개발 속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도 다르고, 네. 이런 나라가 사실은 어떤 오일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데 합의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행입니다. 오펙이 합의하고 이행 안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리비아라든가 아니면은 이라크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생산량을 상당히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유가는 그 오펙의 어떤 감사는 합의는 하되 이행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이 유가에 먼저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네네.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300명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나가지 마라.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 그러다 네네. 보면 많은 분들이 못 사잖아요. 무언가를. 수요가 그렇죠. 줄면서 그래서 네네. 정제 마진도 다시 또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제 마진이 사실은 떨어진 거는 정제 마진은 이제 이게 한 기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제 마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어떠한 유가하고 제품 가격의 가격 차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유가는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품 가격은 지금 아직 경제가 회복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빙 시즌 다 끝났고 맞아요. 이제 집에 있을 시즌이거든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 북반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한 3주 동안 정제 마진의 하락은 사실은 그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그렇게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분기 이후는 아직 단언하게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교수님은 이 유가를 끌어당기고 밀고 있는 그 요인들이 백신 개발 기대 그리고 그 반대로는 다시 코로나19 확산이잖아요. 네네. 둘 중에 어느 쪽이 결국 우세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백신 개발이 우선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창하고 방패인데 이제
이 방패를 창이 뚫지 못하는 사실 확인했거든요. 방패의 능력을. 네. 방패 능력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게 시간의 문제지 결코 이게 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 유가에는 장기적으로 플러스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 네거티브한 요인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유가 흐름은 만만한 앞으로 유가 상승일까요? 흐름은 지속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요가 살아나고 일단 락다운의 해제가 되면 수요가 살아나고 두 번째는 수요가 살아남으로써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데서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견인을 하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WTI가 44달러 선, 그러니까 이 4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네. 50달러 선도 계속 두드리려고 하잖아요. 네네. 앞으로 오른다면 한 50달러, 60달러 그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대부분의 국제기관들은 국제 유가를 갖다가 70불 때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수요가 회복된다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요가 전반적으로 100% 회복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각국이 소득 감소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수요가 락다운이 해제돼도 여행을 10번 갈 거를 뭐 5번 가고 줄어들겠죠. 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0% 수요 회복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수요는 상당히 회복돼서 내년 말 정도 되면 지난 1919년 수요가 한 1억 배럴 되거든요. 1억 배럴 좀 못 미치는데 그거에 한 90% 정도. 그러니까 9천만 배럴, 일일 9천만 배럴 이상 아마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보복적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 유가 변동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제가 이 유가 풋옵션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들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유가 풋옵션에 거는 걸까요? 예, 생산자들이 주로 이제 풋옵션을 하는데 현 유가 대비해서 한 20% 밑으로 풋옵션을 갖다가 많이 이게 디렉트 풋옵션인데 디렉트 풋옵션을 갖다가 많이 네. 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지만 자기네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컨솔리데이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해지 역할. 해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특히 미국의 생산자들이 이 풋옵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추후 떨어지게 된다면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해지 역할을 하기 위해 풋옵션을 걸었다라고 예, 이야기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원유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예전만치 못할 것이다. 왜? 친환경으로 우린 가야 되니까 네네. 원유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유 수요는 일정 네. 부분 줄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에서 보더라도 이 전기차도 많이 늘고 네,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보면은 수소차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줄겠지만 이 수요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은 선진국 세상입니다. 네. 개도국 세상은 아직도 석유 수요가 많이 늘 포텐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전망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석유 수요는 계속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방이라든가 수요량에 살짝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래도 이 원유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 그래서 유가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예, 그럼 이런 유가 반등 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정유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유가 반등 시하고 네. 반등한 다음하고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 유가가 지금 한 70불까지 오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 50불에서 70불 구간이라 그러면 우리는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한 70불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가솔린이나 디젤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기차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가
배터리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산업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를 때에는 정유주 쪽으로 석유, 화학 쪽을 보지만 유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는 2차 전지주 쪽을 보자라고 네, 그 섹터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